그래서 이분의 이 찬양에는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너무나 감동적인 희망의 편지. 여러분, 우리가요, 절망으로부터 오는 분노를 이기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뭔데요? 희망.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다 죽었다는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거예요. 오늘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이 모든 일들이 역사가 될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모든 국민들이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잔혹했으며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을 했는지 역사가 기록될 거예요. 우리를 모두 죽이지 않으면 이들의 일을 아무도 기억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다 죽일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다 죽이지 못할 거예요. 나처럼 앞서 싸운 사람 먼저 죽이겠죠. 그러나 날 죽인다고 여러분이 잊을까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박근혜와 그 대리인들이 부끄럽고 천박한 짓을 했는지 우리가 모두 생생히 기억하면 그게 역사가 되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희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대통령을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예,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 후손에게 전해주겠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겠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승리예요. 그 이야기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서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우리를 핍박했는지 내가 후세에 전할 거다. 망치 부인이 여러분이 몰랐던 이야기를 전했던 것처럼 제가 죽으면, 제가 사라지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를 전해갈 겁니다. 원래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언제나 처음에 그들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었다면 이 모든 게 남아있지 못해요. 승자만의 기록이 아니라 민초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한 게 지금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네들의 국정교과서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역사가 아닐까요? 우리 모든 다수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것이 곧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거예요. 우리가 다수니까. 국민 80%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저들이 법적인 절차와 제도의 문제를 악용해서 시간을 질질 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이미 국민 80%는 박근혜 탄핵을 선포했어요. 12월 9일에 이미 박근혜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저렇게 질질 끌면서 감옥에 안 가려고 더러운 구걸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비웃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 늘어날 뿐이지. 너의 죄가 늘어날 뿐이지 결코 너의 승리가 아니야. 전 이렇게 봐요. 탄핵이 기각된다면 심상정이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국민 모두가 분노해서 가장 강력한 개혁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도 있는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도리어 탄핵이 인용됐을 때, 자, 지금 안희정의 대연정을 가지고 야권이 다 펄펄 뛰고 있어요. 그럼 왜 안희정은 이 시기에 쓸데없는 대연정 얘기를 했을까? 그 얘기가 뭐냐 했더니 지금 이 안희정은 어떤 계산을 하냐? 역풍을 계산한 거야. 역풍. 탄핵이 인용됐을 때의 역풍.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탄핵이 기각이 되면 우리의 역풍이 횃불처럼 달려가겠죠. 핵폭풍이 돼서 달려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에 따른 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보수층이 지금의 대세론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개혁 세력의 요청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심리가 작용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가 되면 작대기라도 명바타가 누가 나와도 될 수 있는 그런 판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를 대비한 전선을 전선을 분명히 긋는 게 아니라 그때를 대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은 국민 80%가 우리 편이야. 그지? 국민 80%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이 인용이 돼야 돼. 그지?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 국민 마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까? 국민 마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까? 보수가 결집하고 뭔가 개혁 세력을 제재해야 된다. 쟤네들을 눌러줘야 된다. 방어 심리가 발동하지 않겠느냐고. 이게 탄핵이 인용됐을 때 그런 방어 심리, 보수의 방어 심리에 대한 수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게 정말 안희정의 순지는 모르겠어. 어느 해설가의 해석인데 그 해설가의 수를 하면 이건 진짜 몇 수를 내다본 거야. 우리는 인용까지만 생각했는데 인용 뒤에 보수의 방어 심리는 생각 안 해봤잖아. 그지?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안희정이 대연정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안희정을 언급 안 했어. 그거 알죠? 안희정이 대연정을 언급하기 전에는 아무도 안희정을 언급하지 않고 일부러 개무시 정책을 핀 거야. 문재인도 언급 안 하고 이재명도 언급 안 하고 심상정도 언급을 안 해서 안희정을 아무도 그냥 왜 없는 거 투명인간 취급을 한 거야. 박원순 시장처럼. 박원순 시장한테도 그 투명인간 전법으로 낙마시킨 거잖아. 안희정도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안희정이 대연정 얘기를 던졌어. 그러자 모두가 다 비판을 했어.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바람을 타기 시작한 시점에서 대연정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2등 경쟁에서 위기감을 느끼니까 까겠죠? 그런데 지금 호감 비호감으로 계산하면 안희정이 1등이래. 호감도하고 비호감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야권 후보 중에서 따지면 안희정이 1등이야. 어저께 손석희 뉴스 봤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 지지율은 문재인이 1등이야. 그런데 문재인에게는 지지율만큼의 비호감도가 따라붙어. 근데 안희정은 지지율이 지금 뭐 15% 정도 나오는데 그 15%이면서 비호감 수치는 제일 낮은 거야. 그래서 호감도하고 비호감을 계산을 하면 그 점수는 안희정이 1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도 까고 긴장하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측에서도 되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팔팔 뛰고 있고 심지어 심상정도 들이대면서 동급 대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안희정이 그럼 왜 그랬냐? 왜 안희정이 이번에 그 대연정을 얘기했냐? 그러니까 그 라디오에 나온 해설가가 한 말은 뭐냐 하면 안희정의 대연정론은 지금 어차피 지금 더민주화의 경선 안에서는 문재인에게 유리한 구도다. 그러면 문재인에게 유리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확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연정 얘기를 해서 소위 보수 세력들을 이 승부로 끌어들이려는 거다. 김종인이랑 안희정이 매치를 해서 보수 세력들을 지난 총선 때 결합됐던 보수 세력들을 더민주 경선단으로 신청을 받고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선을 치른다는. 그래서 이게 그 본선용만이 아니라는 거야. 경선에서도 이게 이 전술이 먹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체 당내 경선에서도 김종인 세력과 결합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거야. 오늘도 이제 보니까 문재인의 그 청년 실업 문제 대책 그게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이 비판을 한 거야. 공무원을 늘리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면서 김종인과 더불어서 경제민주화 정책 이걸로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해법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김종인과 안희정이 경제민주화로 엮였다는 거야.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이제 요렇게 해갖고 안희정이 판을 짜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안희정의 대연정론은 본선만 얘기한 게 아니라 경선 안에서 더민주 경선 안에서도 소위 보수 세력과 비문 세력들의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설가가 얘기하기를 대연정론은 아니야 그 사람이 내나 얘기했던가? 대연정론이 그 탄핵이 인용됐을 때 보수들의 방어 심리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개혁적인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때 안정적인 발전, 이거를 제시하려는 그런 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 한번 들어볼까? 김현정 쇼에서 얘기 들은 것. 못한다. 문을 걸어 잠그고 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이 뭐 이렇게 나오니까 주말에 광화문 촛불이 다시 좀 커지는 분위기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물론이죠.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청와대가 그런 면에서 과연 청와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주말 광화문 촛불 현장에 특검의 그 청소 아주머니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염땡 안에. 이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방송에서? 그거 어떻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도 조심해야 되니까. 염땡 한해라는 말씀하셨던 그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권력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분을 잠시 후에 만납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2부에 지금 이분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속 시원하게 이분 입을 통해서 해보죠. 특검의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 잠시 후에 만나고 그 사이에 우리 행간 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 주말 내내 TV만 켜면 나오는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 첫째가 안희정. 이 지지율이 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예. 둘째가 황교안. 보수층 지지율 1위로 지금 올라섰으니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대연정이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제안 논란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뜨겁게 일었는데요. 이 안희정의 대연정 카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 여권에서는 지지, 야권에서는 반발. 이렇죠. 맞습니다. 이거 희한한 일이죠. 같은 편은 비판하고 예. 다른 편은 환영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우선 야당 반응. 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 당 차원의 연정은 어렵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안 지사가 지지율 상승세에 취해 있는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 사과를 해라? 안희정 지사?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공개 사과해라 이랬죠. 네. 대연정은 친일 독재 부패 세력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권 실패에 책임 있는 세력으로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예. 그런데 보수정당 쪽 반응은 전혀 다른데요. 남경필 경기지사는 큰 정신에 있어서 대연정으로 가야 한다 이러면서 반기는 분위기고요. 예. 심지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죠. 인상적이다. 열린 구상이며 실효적이다 이러면서 치투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중도 보수 쪽에서도 안 지사의 포용력에 점수를 좀 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집 토끼들은 반발하고 네. 바깥에 있는 토끼들은 환영하는 요 희한한 상황을 안희정 지사도 분명 예상했을 텐데 네. 왜 대연정 카드를 꺼냈을까?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어느 날 뜬금없이 툭 꺼내든 카드가 아니다입니다. 툭 꺼내든 우연히 꺼내든 카드 아니라고요? 네, 뭐 야당 내에서는 안 지사의 대연정 발언을 좀 실언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렇지만 안 지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좀 맥락이 있는 발언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어제 안 지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최근 자꾸 곡해들을 한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의회와 협치해야 한다. 의회와 협치해야 한다. 네. 대연정 하나 갖고 갑자기 30년 민주화 운동을 한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 안희정을 한꺼번에 매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 지사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투옥한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이 노 전 대통령의 심중을 꿰뚫어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05년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은 이 배타적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안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 내가 완성하겠다고 한 노 전 대통령의 미완의 역사는 의회 다수파와 행정부가 협치하는 그 역사를 못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현재 정당 구도에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근데 민주당은 121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다수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고려한 발언이다.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개혁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입안을 한다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협치를 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사드 배치라든가 복지 문제 등등 해가지고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아군 적군 나눠가지고 싸우지 말고 협치를 하자. 이 편가르기 하지 말자. 뭐 이게 이제 안 지사가 말하는 일종의 세대 교체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 지사 측의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나는 대연정 얘기한 거다. 그렇다면 두 번째 행간은 아마 반대편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나와야 순서입니다. 네. 어떤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인가는 독배가 될 수도 있다입니다. 독배가 될 수도 있다. 뭐 안지사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어딥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쭉 집권을 해왔던 세력이잖아요. 10년. 현재 탄핵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산 대상과 어떻게 연합 정부를 꾸리느냐, 이건 촛불에 대한 모독이다. 촛불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야권 내에서는 안 지사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안 지사도 이런 목소리를 모르진 않겠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두 차례나 해명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야권에서는 안 지사 발언이 일종의 중도 보수층을 잡기 위한 전략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바로 안 지사의 발언이 대연정 발언이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대연정 발언이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 보수층에서 안 지사한테 호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여론조사가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민주당 경선 결선 투표를 통과하는 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집토끼들이 밀어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야권 그룹에서는 예.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선명한 야당을 기대하는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안 지사가 외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거군요. 마지막 행간은 뭐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지지율이 모든 것을 답해줄 것이다입니다. 지지율이요? 네. 지금 안 지사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여론조사 나왔던데요. 네, 오늘 아침자 신문에도 국민일보와 한겨레가 뭐 이제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일제히 안 지사 지지율이 15% 안팎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 안팎이면은 그러면은 2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연정 발언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안 지사의 지지율 추이를 본다면 만약에 지지율이 20%까지 치솟는다. 그러면 안희정의 협치, 연정 정신이 국민한테 먹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지만 만약 다시 10%대 초반, 예. 아니 그 이하로 떨어진다. 예. 그러면 안희정의 대연정 카드는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론조사가 금토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 금토. 그러니까 이 대연정이 활활 타오른 건 토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금토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연정 발언이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는 활활 타오를 겁니다. 그렇죠. 이번 주 여론조사가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20%까지 더 치고 올라가느냐, 혹은 뭐 15%도 높습니다. 이 정도 유지하느냐, 아니면 더 떨어지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 숫자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찌됐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할 문제고, 지금 당장은 안 지사의 카드가 먹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치권 모두 안희정의 대연정 프레임에 빠져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거 네. 가지고 지금 싸움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득이다. 그렇죠. 안 지사가 던진 프레임, 안 지사가 던진 이슈가 지금 정치권을 끌고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문재인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점에서 안 지사의 대연정 카드는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를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이다. 네. 라고 김성환 씨는 보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는지는 미지수예요. 지금 문자가 왜냐하면 다양하게 들어와요. 이현칠님 같은 경우에는 안 지사 화이팅입니다. 반면에 이석환님은 아니 집토끼조차 제대로 설득 못하고 있는데 허상처럼 보이는 중도층 껴안으려다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이런 그것도 문자까지 뼈아픔 말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네. 해석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토끼론 이게 노사모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친노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집토끼론이야. 그래서 뭐 자기 지지자들부터 챙겨야 된다. 그게 집토끼론이에요. 그래서 중도 세력을 산토끼 찾으러 가다가 내나 집토끼 잃는다. 그게 이제까지 소위 친노 애들이 해왔던 이야기야. 그러면 집토끼를 지킬 만한 의견은 분명하냐고. 집토끼를 지킬 만한 의견은 분명히 있어? 지금 막 그 유은혜를 까대고 있는 문재인 팬들이요. 문재인이 표창원의 그 전시회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얘기는 침묵해. 마찬가지야. 지금 문재인이 안희정의 대연정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얘기는 안 하냐고. 지금 그 안희정의 대연정을 까고 있는 게 문재인 팬들 아니야. 문재인 팬들 저기 누구니? 이재명 팬들. 근데 왜 이재명은 안희정한테만 와서 사과하라고 그래? 지금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응. 문재인 풀딱지 달고도 욕 많이 해요. 안희정에 대해서. 그럼 이건 뭐냐? 결국 지금 문재인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 문재인 측에서 이렇게 발언이 나간 거는 내용적으로 동의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얘네들은 계산을 한 거지. 대연정 얘기로 안희정이 너무 뜬 거야. 어떤 문제냐? 안희정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까지 이번 주말에 다 알았어. 그죠? 이번 금요일 토요일 날 안희정 얘기가 활활 타오르면서 그동안 경상도 쪽에서는 안희정이 누군지 관심도 없었는데 전부 다 까대니까 소위 이제 그 더민주의 후보들이 전부 다 까대니까 경상도의 새누리 지지자들이 안희정을 다 알게 됐어. 그전에는 안희정한테 관심도 없었어. 그지? 안희정한테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모두가 다 같이 더민주가 까니까 뭐지? 그러고 관심을 갖고 봤어. 그래서 인지도가 상승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안희정도 인지도가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통 지지층의 그 감정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수위를 낮추는 분위기다. 그래서 해명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번 주말에 안희정의 인지도가 대폭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얼굴하고 했던 말을 다 알게 된 거야. 그게 첫 번째고. 근데 그 더민주 지지자들은 막 비난을 했는데 문재인도 다르지 않대. 그러면 결국 비판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이재명만 남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은 왜 문재인이랑 안희정이 똑같은 얘기했는데 왜 안희정더러만 사과하라고 그래? 문재인 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2위 자리 뺏기고 나서 파토 놓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이 도리어 안희정의 대연정이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이게 아주 이 문재인 측에서는 윈윈 전략이죠. 일단 대연정으로 이슈가 되는 걸 일단 한풀 꺾고 무마시키는 거야. 날카롭게 치고 들어오는 예봉을 꺾는 거야. 날카로운 면을 무디게 만들고 나도 동의해. 그래서 날카로운 면을 무디게 만들고 대인배로서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대연정이라는 게 뭐냐면 야당하고 협치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더민주가 여당이 됐을 때 집권했을 때 새누리당하고도 협치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의견도 들어줄 수 있다. 이게 대연정이야. 대연정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 우리끼리 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 대연정이라는 말은요. 사실 또 뭐랑 민감하냐면 패권주의의 반대말이야. 패권주의하고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패권주의는 뭐야?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문재인이 계속 욕먹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계속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친문 세력의 패권주의라고 욕을 하잖아. 패권주의가 뭐냐면 자기가 다 먹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다 해먹을 거다. 우리끼리만 할 거다. 그게 패권주의야. 근데 안희정이 대연정을 딱 던지니까 이 대연정이란 말은 사실은 이걸 막 새누리당이랑 뭐 한다는 거냐 이러면서 논점을 흐린 거지만 본질은 패권주의하고 다르다는 뜻이야. 자기는 패권이 없다는 뜻이야.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난 누구하고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대연정이라는 말로 패권주의하고 다른 차이점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문재인 지지자층에서는 이게 그런 말인 줄 알면 갑자기 이제 다른 아이디로 이재명 아이디로 변신해갖고 욕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행간에는 안 나왔고 이거 말고 무슨 이준석이랑 나와가지고 뉴스닥인지 뭔지 하는 게 있어. 뉴스닥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거기서 이 대연정이 본선용만이 아니다. 본선용에서 중도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용만이 아니라 이건 내부적으로 경선을 할 때 지금 파는 문재인에게 유리하니까 그 다른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내부 경선용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돌아설 불어올 역풍에 대한 그 당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갑자기 또 방어 심리가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선거가 항상 이렇게 두 번을 이기면 그 다음엔 뒤집어져. 새누리가 두 번 되면 그 다음에 뒤집어지고 더민주가 두 번 되면 그 다음에 뒤집어지고, 그게 방어 심리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계속 공화당 두 번, 민주당 두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그런 개념이 있거든. 그러니까 유권자의 방어 심리.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소위 보수 세력이 그걸로 모든 자신들의 죄는 터는 거야. 자기네들이 박근혜를 지지해서 이런 개쪽팔리는 일이 된 건 탄핵 인용으로 끝나는 거야. 그걸로 다 털고, 그러면 이제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함께 살아야 되는 건데,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이거만 다 해먹을 거야. 다 낼 거야.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다 낼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냐? 아니면 조금씩 양보해서 같이 먹자고 얘기할 거냐?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요게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때를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느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동의는 못한다. 나는 안희정의 이 정책이 옳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희정의 이 대연정론이 과연 이게 옳으냐? 그러니까 어떤 집권하기 위한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해는 되는데 동의가 되는 건 아니야.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그 동의를 안 하는 게 반대가 아니야. 뭐야, 너 동의도 안 되고 반대도 안 하면 뭔데? 잘 모르겠다는 거야. 어떤 부분을 모르겠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막 개혁에 대한 의지가 80%야. 지금 박근혜를 무찔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80%인데, 그런데 정말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정말 안희정 측 예상대로 그렇게 반대 역풍이 불까? 그리고 지금의 그 개혁적인 열망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라앉을까?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지금 안희정에 대해서 막 그 지지자들이 막 추앙하는 분위기인데 그게 좀 거슬려. 내가 계속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바야. 나는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지금 분위기를 보면 둘이서 1, 2위를 하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1, 2위가 대통령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될 텐데, 누가 되든 막 무조건 우리 달님, 무조건 안 지사님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되는 거지, 막 역시 우리 안 지사님은 옳은 길을 가셔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안희정이 대통령이 만약에 돼서 지 맘대로 한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모든 대통령 후보는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 감독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야.
문재인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국민의 뜻에 따라 운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막 무슨 저 운전사가 뭐 막 회장님이야? 기사가 뒷자리 타고 회장님이 앞에서 운전해? 그건 무슨 저기 콩가루야.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고 우리가 고용하는 거야. 대통령은 우리가 고용하는 거라고. 국민 다수가 얘로 가자. 얘를 일단 채용해. 우리가 면접관인데 우리가 직원을 뽑는 거라고. 그럼 직원을 뽑아놓고 이고 다닐 거야? 막 머리 이고 다니고 막 사랑해요. 이러면 그게 무슨 직원이야. 물론 이 사장이 직원을 사랑하고 존중할 필요는 있지. 그래서 능률을 오르게 할 수는 있지. 그러나 모든 걸 직원님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건 경영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지. 그죠? 안희정, 솔직히 나는 지금 문재인의 패권주의라는 게 너무 세기 때문에 문재인 패권주의가 대세론이란 걸 낳았고 그 대세론이 역풍을 낳았어. 내가 지난 주말에 느낀 건 안희정이 좋은 말을 하고 안희정이 옳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재인 캠프에서 대세론을 주장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이야. 그래? 그럼 내가 지지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분명히 설 전에는 문재인 지지자였는데 설 끝나고 돌아섰어. 반문이 됐어. 그게 이제 반기문이 그만둔 면도 있는데 반기문이 그만두면서 긴장감이 사라진 면도 있는데 이 대세론에 대한 불만인 거야. 대세론이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게 한 거야. 그래서 등 돌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안희정이 뜨는 기운은 내가 볼 땐 이 문재인 캠프의 패권주의를 해소하고 교만한 기운을 무너뜨리는데, 교만한 기운을 빼는데, 교만의 물을 빼는데 안희정의 열풍이 난 도움이 된다고 봐. 안희정의 열풍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관전자의 입장에서 지금 안희정이 뜨면서 문재인 캠프가 변신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변신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마치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마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교만방자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들끼리 그냥 다 해먹는 분위기였잖아. 그런데 안희정이 딱 떠오르고 이렇게 급등하면서 한 1, 2주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1, 2주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그 다음에 내가 웃긴 얘기 들었어. 지금 민평년 다수가 문캠프에 들어갔대. 민평년 다수가 문캠프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문캠프에서 밀려난 애들이 민평년을 이렇게 깐 거래. 지랄 연병들. 아니 내가 민평년도 아닌데 나한테 계속 지랄하고 막 깠잖아. 지네들 내부의 권력투쟁을 그렇게 바깥으로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그 유은혜가 민평년이야. 유은혜가 민평년인데 유은혜가 대변인이 된 거야. 근데 최재성은 양양자를 이렇게 양양자가 표창원인가를 대변인을 시키고 싶었는데 표창원이 전시회 문제 때문에 징계를 먹었잖아. 그래서 대변인이 안 된 거야. 대변인이 안 된 건데 그걸 가지고 유은혜가 주도해서 일부러 지가 대변인 먹으려고 표창원을 잡은 거다. 그런데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은혜는 처음에 이 일을 주도한 게 아니라 인재근 의원이 주도했고 유은혜는 도장만 찍은 거야. 그런데 그걸 민평년으로 엮어가지고 인재근을 막 갈가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문캠 내부에서는 이미 민평년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민평년도 흡수해서 이 패권주의를 물을 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야. 문캠에서 패권주의에 물을 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걸 저항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서 민평년 욕을 하는 거야. 그 민평년 욕한 애들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학생운동 안 했던 애들. 노무현 밑에서 정치는 시작했는데 학생운동 안 했던 애들이 그러니까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 안 했던 애들이 운동권이라고 싫어하는 게 있는 거야. 운동권에 대한 반감. 그래서 민평년을 씹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되게 놀랬던 게 운동권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야.
노무현 지지자들이.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게 운동권 학생에 대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그런 거 안 하고 자기 살 길만 잘 걸었던 애들이 다르잖아. 너 옛날에 뭐 했어? 증명이 안 되잖아. 거기서 오는 열등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 거기서 오는 열등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운동권이라고 막 미워하는 거야. 자격지심인 거지. 근데 좌우지간 지금 문재인은 그 패권주의라는 그게 이제 안희정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안희정 바람이 불면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패권주의라고 지적되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봐. 지금 그래서 민평년 쪽 사람들이 그 문재인 캠프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왜 민평년을 까냐고. 말이 안 되잖아. 민평년이 무슨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거나 안희정을 지지하거나 그게 아닌데 왜 문재인 지지자들이 민평년을 까냐고.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야. 내가 토요일날 봤다 그랬잖아. 내가 민평년을 까댄 애들 300명을 RT한 애들을 쫙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만 그 중에 150명은 늘 모여다녀. 늘 모여다니는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까지 한 짓이 뭐냐 하면 정청래 정청래한테 공천 안 줬다고 더민주 낙선운동 했던 애들이야. 더민주 낙선운동 했던 애들. 그렇게 뭉쳐다니는 150명이 민평년을 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작년 총선에서 더민주를 낙선운동하고, 그랬던 애들이 지금 민평년을 까는 그 300개 중에 150개는 걔네들이 하더라. 그러면서 무슨 표창원 문제를 가지고 말이에요. 더 나쁜 게 그거야. 표창원에 대한 징계가 과했다. 그러면서 유은혜를 까는 거야. 유은혜 인재근을. 그런데 여러분, 표창원을 제일 먼저 비판한 게 누구예요? 표창원을 제일 먼저 비판한 게 누구야? 문재인이야. 표창원이 억울하다 그러면서 지랄 연병한 애들이 그러면 문재인은 까냐? 문재인은 안 까. 문재인 먼저 비판해야지. 그지? 제일 먼저 표창원이 국회에서 전시한 건 잘못이다라고 문재인이 끊었잖아. 꼬리를 잘랐단 말이야. 그런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 안 해. 왜? 문재인을 비판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 중에 덩다리를 꼬시기 위해서 문재인은 안 까는 거야. 그러면서 인재근 유은혜를 죽이자. 결국 내부의 자리 다툼 아니냐고. 문 대표가 맨 처음에 표창원 문제 생겼을 때 유감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아주 공통점인데요. 정청래가 공천 못 받은 것도 그거 문재인이 세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청래 공천 안 준 거야. 근데 그 얘기 절대 안 해. 작년 총선 때 정청래가 공천 못 받았다고 펄펄 뛴 새끼들이 그게 문재인이 뽑은 그 당혁신위원회에서 정청래 공천 안 준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절대 안 해. 그러면서 정청래를 공천 안 준 더민주를 낙선시켜라. 그러면서 김종인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김종인이 열받아가지고 정청래 공천 문제는 나하고 무관하다. 몇 번을 얘기해. 그래도 계속 김종인을 까는 거야. 그게 얘네들의 전술이야. 일부러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 내부를 결속시키는 거지. 김종인, 박영선, 이종거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막 욕을 하면서. 그게 그래서 문재인이 뭐라 그러냐. 내가 김종인한테 비례2번을 약속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알티도 안 해. 얘네들은 문재인 자기네들이 친문 세력인 척해. 친문 세력이라고 표딱지 달고 다녀. 근데 그건 내가 볼 때 지네들의 말을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약간 모자란 덩다리들 이용하기 위해서지 절대 문재인 말을 따르지 않아. 아니 지금 문재인이 안희정, 대연정 내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희정의 대연정을 비판하고
문재인이 표창원의 그 국회 전신은 유감이다,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문재인은 욕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계속 유은혜하고 인재근만 까대는 거야. 앞뒤가 달라. 이중잣대야. 왜냐하면 문재인을 건드리면, 문재인을 비판하면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덩다리들이 자기들 말 안 따라오니까 그 덩다리들을 꼬시기 위해서 지네가 문재인 팬인 척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언제나 문재인 말 안 들었어. 항상 문재인의 주장과 달랐어. 예. 지금 정청래 팬들이 얼마나 김종인을 노욕이라고 그러면서 비례대표 2번 받았다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 이거 문재인이요, 김종인 영입할 때 비례대표 2번 제안했다. 이거 작년 3월 17일에 얘기했어. 근데 이 뉴스는 그냥 씹더라니까. 절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김종인을 데려온 것도 문재인이 아니래. 예. 이 당시에도 보면요, 그때 이제 그 김종인을 까대면서 김종인을 데려온 게 문재인이 아니다, 문재인 삼고초려라는 기사를 아무리 보여줘도 아니래. 이 정청래 지지자들의 특징이야. 아무리 문재인이 삼고초려 해갖고 김종인을 데려왔다 그래도 아니래. 사실이 아니래. 그래서 손혜원이가 아니다, 내가 문재인하고 김종인을 만나게 주선한 사람이다, 문재인이 김종인 데려온 거 맞다 그랬더니 손혜원도 나쁜 년이래. 얘네는 말이 안 통한다니까? 그 다음에 막 김종인이 노역이라고 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문재인이 김종인 영입할 때 비례대표 2번 제안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기사로 써주지도 않고 공유도 안 해. 뭐 안철수가 답답하다고? 그래, 안철수 원래 답답해. 원래 남자 박근혜잖아. 그러니까 지가 한다고. 이게요, 그 옛날부터 노무현 때부터 약간의 그 골 때리는 그룹이 있어.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80%는 90%는 정상이야. 문재인을 지지했던 90%는 정말 착하고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딱 10%, 이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옛날에 노무현 때도 문제였어. 노무현 때 문제를 일으킨 애들이 그대로 문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는 뭐냐, 지네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욕을 해. 그리고 전부 다 내쫓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고립돼서 죽었느냐, 얘네들 때문이야. 막 민주노총은 빨갱이라고 욕하고, 민주노총 귀족 노조라고 욕하고, 운동권은 빨갱이라고 욕하고, 운동권 나부랭이들 막 이러면서 욕을 했어. 그러니까는 사회운동했던 사람들도 등 돌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비문이 되는 거야. 그다음 호남 사람들 난닝구라고 욕하고, 진짜 이 10%가 옛날에 노무현 때 호남 사람들은 난닝구라고 욕하고, 그 다음에 제야에서 운동했던 사람들은 운동권이라고 욕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귀족 노조라고 욕하고, 그래갖고 노무현이 고립된 거야. 나중에 노무현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들만 노무현을 좋아한다. 개소리죠. 진짜 노무현을 좋아하는 진짜 괜찮은 사람들 다 내쫓았어. 다 쫓아내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못된 욕을 하는지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도 그 약간 그 합리적인 지지자들을, 노무현에 대한 합리적인 지지자들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완전 찐따를 만들어갖고 내쫓는 거야. 막 조롱을 해요. 너무 비인격적인 조롱 댓글을 달아. 그때 이제 서프라이즈는 주로 논객의 시대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객들이 글을 쓰는데, 이것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 서프라이즈 죽일 때 방법이야. 옛날에 이제 서프라이즈에는 이제 유명한 대논객들이 한 40명인가 있었어. 40-50명이. 그리고 한 200여 명의 중간적인 글을 쓰는 진짜 합리적인 지식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합리적인 지식인들을 죽일 때 어떤 식으로 죽였냐? 가령 진짜 공들여서 글을 써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공들인 글이 딱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기 있는 대논객한테 말을 붙여. 누구님 점심 뭐 드셨어요? 이러면서 글을 올려. 그럼 그 밑에 지네들끼리 댓글을 막 다는 거야. 뭐 지금 짜장면을 드셨을 듯? 아니야 짬뽕일걸? 탕수육 추가하셨을래나? 그러면 댓글수 클릭수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노무현이 걸어가야 될 경제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쓴 글은 묻혀버리는 거야. 바로 위에 올라온 그 떨거지 같은 글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욕감을 줘.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거기다 댓글을 달아. 한참 시간 다음에 말은 길게 하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조롱을 하고 나가. 그럼 이 사람은 늘 그러지. 뭔가 되게 아는 척 하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러면서 댓글을 달아. 그래갖고 조롱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는 글을 못 쓰게 돼. 이거 진짜 이거 서프라이즈 내가 목격한 거야. 내가 날마다 서프라이즈에 가서 법인을 찾았거든. 누가 이런 분위기를 만드나. 그거 옛날에 보셨던 분 많죠? 옛날에 서프라이즈를 그렇게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논객 4명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야. 대논객 40명만 있어 잘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서 자기네들 편을 안 들어주면 그렇게 모욕을 해서 내쫓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일 벌이냐? 나중에 주요 논객들끼리 싸움을 붙여 이간질을 하는 거야. 주요 논객들이 쓴 글에 댓글에 표시를 지네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막 댓글을 달아. 그래서 대논객을 기분 나쁘게 해.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 거야. 둘의 논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누구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누가 이렇게 말해서 양쪽에다 이간질을 해. 그래가지고 대논객들의 싸움을 붙여서 사이트를 갈라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서프라이즈의 몰락을 지켜봤잖아. 자, 그때 서프라이즈를 지켜봤던 님들, 제가 지금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가짜예요?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그 서프라이즈가 몰락하는 과정을 보셨던 분들, 그때 다 보셨죠? 그래서 그 중간에 허리층 논객들이 다 사라진 거야. 그때 그 누구였지? 그 남자 미네르바가 글 썼던 데가 그게 서프라이즈였잖아. 아고라였나 그건?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다 등 돌리게 했어. 걔네들이. 그렇게 특히 조롱으로 막 조롱하고.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무너지고 아고라가 뜬 거야.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2005년경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는 아고라가 뜨게 되는 거지. 응.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난 그걸 맨날 봤어. 맨날 봤고 그 미네르바 사태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은데 넘어가고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중간적인 입장의 지지자들, 비판적 지지자들 다 쫓아냈다고. 그래서 고립시켜 죽인 거야. 노무현이 고립돼서 죽은 거라고. 그들 때문에. 그렇게 극악스럽게 그 비판적 지지자들 내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박연차 리스트가 터져. 그러자 박연차 리스트 터졌을 때 지켰냐? 안 지켰어. 박연차 리스트가 터졌을 때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갔다니까?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공정한 수사가 돼야 된다는 둥 그러면서 정말 비열하고 비겁했어. 그때 그 박연차 리스트로 노무현 대통령이 날마다 까일 때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게 안희정이었어.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안희정만 나서서 노무현을 위해서 한마디 했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큰소리 친 애들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어. 가만히 엎드려 있었지. 그 미네르바 사건은 참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그 미네르바 글을 나도 봤었어. 나도 옛날에 미네르바 글을 봤었는데 2008년까지 썼던 미네르바 글하고 2009년하고 좀 달라. 내가 그랬잖아. 나는 수제 포렌식이었다. 내가 그 논객들을 일일이 적어가지고 저 복사할 줄을 몰라갖고 일일이 적어서 노트에다가
분석해놓고 찾았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미네르바의 2008년 이전 글을 보면 분명히 그 글이 되게 고급졌어. 일단 오타 같은 게 없었고, 오타 같은 게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소재로 쓰는 내용들이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었어. 예. 미네르바 사태라는 게 뭐냐면, 아고라에서 경제 문제를 계속 논객으로 글을 썼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아고라에다가 글을 계속 썼는데, 그 글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다라면서 이명박이 논객을 잡아넣었던 사건이야. 경제 문제 논객 미네르바. 근데 이 미네르바의 옛날 글을 보면 굉장히 고급지고 뭔가 이렇게 그 상류사회, 경제 상류층이 공유하는 정보 같은 게 많았어. 그래서 그 글들이 되게 많이 읽혔던 거야. 지식인들한테도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이 사람은 뭔가 그 어떤 대기업의 중역으로서 외국 지사들을 많이 왔다 갔다 했나 보다. 그런 느낌을 주는 예화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글을 쓸 때 되게 그 학자 같은 느낌이죠. 고학력의 느낌이 되게 났었어. 근데 미네르바가 글을 맨 처음에 이제 절필을 해요.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그게 처음으로 글을 접었던 게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래. 그래서 글을 접기로 했어. 안 쓰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다시 글이 올라와. 근데 그 첫 번째로 다시 올라온 글은 옛날 미네르바 글이랑 흡사했어. 옛날 미네르바 글이랑 흡사했는데 또 절필을 해. 더 이상 글을 안 쓰겠다. 그러면서 접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쓴 사람이 잡혀 들어간 사람이야.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세 번째로 이제 다시 나타난 미네르바인데 거기서부터 글이 약간 달랐어. 일단 띄어쓰기도 좀 안 맞고 오타도 많고, 그 다음에 그 표현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옛날에는 자신이 경험한 그런 이 경제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들이었다면, 세 번째로 나타난 미네르바는 그렇게 경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왠지 무슨 경제신문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짜집기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일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 미네르바가 일단 구속이 돼. 구속된 이유가 원래 한국 경제가 멀쩡한데 얘가 자꾸만 한국 경제가 망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미네르바를 잡아 넣은 거야. 근데 잡아 넣었다가 석 달 만인가 풀어줬을 거야. 석 달 만인가 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인가 받고 나오죠? 집행유예인가 무죄인가 받고 풀려 나왔어. 그런데 그 당시에 검사들이 하는 말이 그 미네르바의 컴퓨터에서 옛날에 썼던 원글이 다 발견됐다. 원글이 다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미네르바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반론은 못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글은 사람의 지문하고 같다고 생각해. 글은 사람의 지문과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상이 묻어나요. 그래서 어떤 글은 이게 그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 내가 나한테 우리 딸한테 악플 다른 놈이 남자일 거라고 내가 알았다니까. 그래서 김하영이 잡혔을 때 내가 틀림없이 남잔데, 나한테 글 쓴 건 남잔데 왜 저렇게 여자가 이런 글을 왜 썼을까? 그게 내 의혹이었어. 근데 잡아놓고 보니까는 우리 딸한테 쓴 좌익교수는 남자 좌익교수였던 거지. 글에는요, 남자하고 여자가 글풍이 달라요. 예. 글의 풍이 다르고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좌익교수의 댓글도 수천 개를 가만히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수십 명이 같이 쓴 거야. 그 좌익교수의 닉네임을 진짜 수십 명이 다 따로 썼어. 글에는 다 습관이 들어가. 글의 습관이 내가 대충만 봐도 30개 이상이야. 글 쓴 습관이. 하여간 그게 미네르바 사태였는데, 그때도 내가 좀 이상한데, 아고라 같은 경우도 그 아고라나 서프라이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싸움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타기들이 나와. 물타기, 별로 안 중요한 얘기가 막 중요한 것처럼 회자시키고, 막 그 사람들에게 인기 막 클릭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섹스에 관한 거. 그게 야동 주소를 막 복사해서 붙인다든가,
그래가지고 사이트를 죽이는 그런 방법을 썼었어. 그게 이제 사이트의 시대. 글을 쓰던 시대에는 그렇게 죽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글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지? 팟캐스트의 시대야. 팟캐스트가 뭐냐면 영상물이나 오디오 정보가 더 많이 공유되는. 지금은 긴 글을 안 봐. 옛날에 논객 시대에는 진짜 정성 어린 긴 글이 있었어. 그래서 그 글을 한 편 딱 읽고 나면 책 한 권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그 글을 다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거지. 그러니까 망치부인 일도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보다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잘못 알아들어. 내가 말한 핵심을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지금은 이제 영상의 시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팟캐스트의 시대가 2016년까지였다면 유튜브가 지금 2015년, 16년부터 좀 뜨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의 시대인 것 같아. 유튜브 영상의 시대. 예. 집중해서, 그러니까 망치부인 방송을 하루에 오다 가다 듣는 사람들이 한 뭐 7, 8만 된다면 그 중에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한 1,500에서 2,000이야.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1,500에서 2,000. 한 7만 명 정도가 듣는다면 그 중에 내가 말한 얘기를 90% 이상 이해하는 건 1,500에서 2,000도 많아. 그렇게 이제 보통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예. 그러니까 설문조사 인원 2,000명? 하긴 그게 근거가 되겠네. 한 2,000명 정도가 망치 부인이 뭔 말하는지 알아듣는 사람이 되겠다. 근데 설문조사 2,000명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했던 말인데 엉뚱하게 채팅창에 쓰고 있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망치 부인의 이야기는 한 번만 보면 안 돼? 자, 일단 그 이제 특검 기한, 지금 이제 특검 기한 연장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